한 호당 감정가로 했을 때 5억, 시세가로 비교했을 때 7억 이상의 그런 이득을 번 거는 공공기관이 서민을 죽이는 일이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이 감정가로 한다고만 주장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도 임차인들이 일정 기간 점유할 수 없도록 우리가 제도적인 임차인들하고 좀 상의를 하고 있어요.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선 분양권도 포기가 전제가 돼서는 안 돼요. 보장을 해주시는 방법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고 협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LH에서 운영 소실도 따른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진솔하게 임차인들하고 상의해서 그러한 운영 손실 부분에 관해서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주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야 돼요. 네, 의원님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로서는 공개업은 그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 이제 분양 가격과 관련해서는 분양 가격을 정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 기준에 대해서 저희들이 스스로 이제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분양 가격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사실 국회에 지금 이제 제안되어 있습니다만 아직 이제 법률화가 되지 않았고, 만약 그렇게 되더라도 소급입법에 이제 따른 이제 위험의 문제라든지 또 개발 이익에도 관련 문제 등도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그 법률화가 돼도 결정되면 저희들도 따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한마디만 드릴게요. 헌재에서의 판결이 이 사적 자치 원칙보다도 공익 실현이 우선되는 소급입법은 가능하다 하는 판결이 있다 이러는데 살펴보세요. 헌재 판결을. 네, 잘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네, 윤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박순자 위원장 옆지였고 당사 상명원의 김철민 의원입니다. LH 사장님, 네. 얼마 전에 상임위 회의장에서 LH의 신도시 개발단 지위 개발 시에 지자체의 지분 참여 요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해 주셨고, 현재 진행 상황을 보니까 LH에서도 긍정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께서 더 각별하게 신경 써주셔서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정도까지 지방 분권에 맞게끔 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개발함에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역시 현재 살고 있는 원주민, 토착민들의 생활터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토지도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가장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LH공사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회사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소극적이다라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익이 덜 남더라도 살고 있는 그분들의 생활터전도 좀 보장해 주시고 또 토지 보상도 좀 현실에 맞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토지 보상을 받았는데 많은 의원님께서 또 지금 법안도 발의한 걸 알고 있는데 받으면 뭐합니까? 양도세를 갑자기 내버리면 이분들이 생활터전이 없었습니다. 양도세 감면에 대해서도 사장님께 책임질 문이 아니지만 이것도 정부 당국과 협의해서 또 양도세 감면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영업자가 지금 많이 어려워요. 자영업자가 어렵던 거 못해서 굉장히 지금 신용 분양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보기에 자영업자가 이렇게까지 어렵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생활 문화의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상권 또 근린생활 시설들이 너무 많이 공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상업지역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을 가장 많이 조성해서 분양한 기관이 LH공사라든지 각 기관이 사업 주체들이 이런 문제점을 많이 만드는데요.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는 산업지구 또는 근린생활 시설들을 좀 최소화해서 그 지역에 분양받아서 들어온 자영업자들에게도 좀 희망을 주고 손해를 보지 않게끔 해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그 인근 지역 구도시의 상권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권을 그리고 근린생활 시설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저희 주장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아주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이 이제 전자상 거래가 증가하면서 그 상가 수요가 상당히 좀 감소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스스로 그 상업 용지를 과거 기준에 좀 낮추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들의 수익성만 오를 것이 아니라 주변 지역 상권과 좀 공유하는 방식, 또 협력하는 방식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그런데요,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토지 이용 계획을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전혀 변함이 없는데, 왜냐, 사장님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데 실무자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대대적으로 이런 것도 혁신이고 개혁입니다. 조금 손해를 보는 아니더라도 상업지구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최소화해서 그 지역에 입주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에 또 근린생활시설의 자영업자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사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좀 신경 써주시기 다시 한번 촉구드리겠습니다. 네네. 대규모 신도시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작은 규모의 도시인 경우에, 택지개발 지구인 경우에는 기성시가지랑 좀 잠깐. 대규모 신도시 어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은요, 사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직접 구매 방식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네네. 많이 없어진 만큼 산업적으로를 대폭적으로 줄이는 것이 현실인데 자꾸 그런 말씀 하십니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는 동의합니다만, 100만 평 이상 되는 걸 신도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이동 거리이기 때문에 자족 기능은 어느 정도 자족 기능인데,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고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네네. 적극적으로. 제 얘기 그것도 틀린 얘기 아닐 것입니다. 예. 두 번째요. 신도시를 하면서 상업지역 내에 그 노예 주차장들을 설치하는 비율을 보니까 상당히 적습니다. 노예 주차장. 그러면 노예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것을 지자체한테 매입을 유도하는데, 지자체들은 재정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다가 결국 이것을 변경을 통해 가지고 민간인들한테 판매합니다. 그럼 결국 민간인들은 3층, 저층, 1층, 2층, 3층 정도 되는 돈이 되는 수익성이 되는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하고 상층부에 아주 억지로 주차시설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것은 결코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절대 도움이 될 수 없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제안 드리는 것은 법에 허용하는 그 택지지구의 0.6에서 1.2% 면적의 노예 주차장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 부지를 절대로 지자체에게 조성원가 아주 싸게 아니면 저렴하게 좀 지자체 제공해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LH공사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차장을 지자체한테 배당시켰더니 지자체가 부담 능력이 없어서 그 민간이 30%까지 활용하게 했는데 새로운 주차를 유발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안하신 것처럼 원가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국토부랑 같이 지자체는 그 갑작스러운 일 때문에 재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것을 제가 보기에는 부상으로 지자체한테 30년, 40년 부상 임대해 주는 것도 그 지역의 주차장 해소에, 주차장 해소에 크게 도움되는 거니까요. LH공사 결국에 가서 공공기관 아닙니까? 공공의 이익에 걸맞게끔 그 제도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국토부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뿐만 제가 세 가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제도 개선에 대해서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까지 저희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석기 의원님 질의 순서이신데, 이번 태풍 피해로 지역에서 많이 고생하고 계시죠? 네, 아주 고생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석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정고도 경제 출신 김석경입니다. LH 사장이 네네.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지난 18대 대선에서 사람이 먼저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 LH에서는 이 말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서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도에 임대주택 유정 서비스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을 때 이 불량 채권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단히 골치 아프니까 행정 편의를 위해서 미리 유언장을 받아준다라는 이런 제도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먼저가 아니고 행정 편의가 먼저인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연구 임대주택이 얼마나 됩니까? 15만 세대. 이거 15만 호 중에서 최근 5년간 임대주택에서 사망한 고령자가 167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무연고 사망자는 불과 2분밖에 없었습니다. 이 무연고 고령자 사망으로 인해서 실제로 불량 채권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네, 지금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불량 채권이 발생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소송 비용 이런 것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에서는 연구임대주택에 입주한 고령자들 대상으로 유언장을 지금 받고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실제로 작성된 유언장입니다. 이 고령자분께서 이 자필로 작성하신 내용인데 이걸 작성하면서 어떤 심정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했을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현재까지 작성된 유언장이 지난해 7건, 금년에 8건에서 총 15건이 유언장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 LH에서 정부에서 하는 그 일자리 창출을 한다면서 홀몸 어르신 살핌이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지금 유언장을 받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총 12억이란 예산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유언장 문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대단히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유언장을 작성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그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때 정서적 심리적으로 대단한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무연고자가 발생하는 수가 극히 미미하고 피해가 발생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 편의적이다. 이렇게 해서 유언장을 받는 이러한 반일륜적 제도는 즉시 폐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심려를 저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당초 취지는 저희들이 이제 장애인 고용해서 홀몸 어르신 분들에게 말법을 지원하거나 이렇게 한 것이었는데 사장님 잘못 전달한 예, 제가 다음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폐지돼야 됩니다. 그것은. 네. 그리고 LH에서 지금 또 우리 서민들 임대주택에 대해서 일반 공공 주택과 차별이 있다.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반 건설사에서도 소위 일반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 동을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또는 그 사이에 담벼락을 세우고 출입구를 막아버린다든지 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하는 일이 그런 일도 우리가 정말 이 사회적으로 우리 시민의식이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LH에서도 이런 차별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겠습니다. LH 자료를 받아보면 장기 임대와 공공분양의 이 마감재 단가 비교를 한 표입니다. 14개 부분의 마감재를 비교해보면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4개 부의 단가 배가 256만원,
공공분양 단가인 경우에는 약 140만 원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 금액적인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현관 자물쇠가 장기 임대의 경우에는 34,000원짜리래고요.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20만 원이 넘는 디지털 도어록입니다. 그 외에도 현관문, 신발장, 바닥재, 도배지 모든 마감재가 임대주택에서는 아주 낮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음식물 탈수기, 싱크용 거푸기, 가스레인지, 천장용 빨래 건조대 등 편의시설조차에 설치조차 안 해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이런 작은 것까지 차별받아서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입주민 부담 최소화 때문에 아마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지금 실업희망타운이라든지 소셜믹스단지나 특화단지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차별화가 없어지도록 노력해요. 네, 임대주택에 사는 분들이 고령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LH에서는 국민의 행복한 주거복지 제도를 목표로 한다고 했는데 말로만 돈 있는 사람은 국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서민도 포함된 전 국민의 진정한 주거복지 기업이 되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LH 입장에 임대주택은 돈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은 일반 분양주택과 같은 좋은 마감재를 써서 그분들이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생활한다고 돈이 더 들었다고 해서 경영이 방만하다 이런 질책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꼭 시정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조금 마무리 더 하시라고 시간 드렸더니만. 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재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LH 사장님, 네, 작년 국감 때 말입니다.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분양 제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LH가 좀 정량적으로 수용을 해서 전국적인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들을 새로 감정하기가 실시해서 조금 편차가 있지만 분양제는 가지고 기다려가고 나왔습니다. 네, 그때 당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이제 풀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작년 국감 때 질의했듯이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은 미분양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그다음 소유권을 넘겨받은 KB부동산 신탁, 수익권을 넘겨받은 키움증권 SPC, 그리고 부채 감추기를 한 LH만을 위한 제도였고 임차인을 위한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2014년 6월 LH가 작성한 한국토지주택공사 14년에서 17년까지 부채 감축 계획안을 보면 핵심은 부채 146조 원을 수준에 관리하겠다 했거든요. 4개월 뒤 14년 6월 LH가 다시 작성한 그 부채 감축 계획에는 자구 노력 35.35조 3천억, 기타 10조 8천억 부채 감축을 통해서 17년 말까지 143조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 감축 목표가 3조 원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2014년도에 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LH 수공 등 5개 공공기관 부채 감축안이 미흡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그랬습니다. 이 3조에 포함된 것이 바로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매각 7천억입니다. 14년 당시 LH는 금융기법을 활용해서 임대주택 4,200호를 통매각으로 약 7천억의 부채 감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대대적인 공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8월 29일 날 다시 LH의 소유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LH는 부채가 다시 늘고 키움증권, SPC, KB부동산 신탁은 부채를 숨겨주는 대가로 막대한 수익만 챙길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 LH가 그냥 소유권을 가지고 보유했을 경우와 지금 사항을 봤을 때 LH는 도대체 무슨 이익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 국감 첫날 우리 존경하는 홍철호 의원님께서 조기 분양 의무화를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장관님도 동의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임차인들의 권리를 우선해야 하는 측면은 저도 공감합니다. 2014년 당시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호에 따라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할 수도 있었지만 LH는 임차인과의 합의를 통한 분양 전환이 아닌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KB 부동산 시장의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국토부 우리 저 나와 계시죠? 이문희 실장님. 종감 하루 전까지 국토부에서 LH 미분양 매입 임대주택을 KB 투자 신탁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1차적인 조사를 해서 우리 의원실에 보고를 좀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조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 차원의 감사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종감까지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사장님, 네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코롱 하늘채 임대 아파트의 대표자가 이 이야기를 꼭 읽어주면서 첫째, LH 소유인 매입 임대주택 중 부산 용당동의 신대연 하늘채 아파트를 2014년 8월에 부채 감축 목적으로 매각할 당시에 임대주택법 시행령 13조 2항 3조에 의해서 임차인들에게 우선 분양 전환 합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정법을 지키지 않고 임차인들에게 통보 없이 KB 부동산 신탁이 일방적으로 매각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둘째, 부채 감축을 목적으로 KB 부동산 신탁에 매각 처분한 이 아파트가 2019년 8월 29일 다시 LH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부채 감축이 된 것이 아니라 2014년 당시 임차인들이 지금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 기회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LH 설립 목적과 어긋나는 행위가 아닌지 이 두 가지를 질문 끝나고 답변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제 특정 자재 공법 심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술 개발 제품의 공공 구매를 합의하고 초기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서 중소기업부에서 기술 개발 제품 시범 구매 제도가 있죠. 예. 그런데 이 제도의 참여 기관으로 LH 이런 신기술 특허 공법 등 전국 공사에 적극 반영이라고 동의하고 있죠. 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LH에서 신기술 및 특허 공법 선정과 평가를 위한 자재 및 공법 선정위원회도 운영하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PPT를 한번 보시면 이 실시 설계일에 딱 돼 있는데 이 심의를 거쳐서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게 맞는데 이 심의를 하나도 안 한 것이 있어요. 그게 한번 특정 제품을 설계 도면에 스펙으로 그냥 박아버려요. 어떻게 됐느냐 하면 LH 현장에서는 어떤 판단에서는 현장에서는 특정 공법으로 선정되어 있는 기술 개발 제품을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 업체들의 기술 제안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미 LH 본사에서 설계부서에서 자체 공법 심의위원회 열지도 않고 설계위원회가 현장의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설계용역 예산에서 스펙을 박아버렸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래 불공정한 사례가 발견된 한 군데를 제가 이 설계하는 업체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이 업체만 벌써 3군데입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스펙에 박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사의 누군가하고 이야기가 안 돼서 이 스펙을 못 받아요. 그러면 현장하고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이런 특허 공법이나 신기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회의도 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한 설계업체가 벌써 3군데나 발견됐다 하면 이거는 다른 설계업체까지 다 포함하고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스펙을 받습니다. 자기하고 친한 곳은
설계할 때 어떤 유착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특허라든지 신기술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그럼 말라고 기술 개발을 해요. 신기술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은 축적의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기술이 자꾸 개발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우리 국토부에서 나온 분께서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자료 요청을 할 테니까 전수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이거는 철도를 한번 다 필요합니다. 기술 개발 발전을 위해서요. 질문 아까 그 네네. 대답해 보십시오. 그 우선 아까 첫 번째 질의하신 그 미분양 임대주택 매입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2014년에 그 조기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그 세입자분들에게 드렸어야 되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5년인제나 10년인제 주택처럼 분양 가격을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평가해서 분양할지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2014년은 아시다시피 2012년에 이제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고 가격이 상당히 좀 다운된 시기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미분양된 주택들을 저희들이 지금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한 가지는 분양을 전환할 때 가격이나 방법 절차가 명확하지 결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LH에서는 불가피하게 일괄 매각에서 유동화함으로써 부채 감축하는 데 아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그 당시에 만약 그 부동산 가격의 하락 시점에 선택의 기회를 드렸으면 어떤 결정이 됐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거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님께서 제안하셔서 지난번에 저희들 감정평가 방법도 종래는 저희 공사에서 이제 추천하는 2명으로 선정을 해서 평가를 했는데 다시 그 주민들이 추천하는 지자체가 추천하는 곳으로 선정을 해서 금액을 좀 낮추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LH 특허 공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허 공법의 반영 부분이 좀 부실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작년에 자재 및 공법 운영 실태에 대해서 특정 감사를 좀 진행했고 이 부분이 그 공사 현장에서 결정되지 않도록 본사에서 이론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좀 제도를 개선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민경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수구월 출신, 인천 연수구월 출신 민경욱 의원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의 채용 비리 실태 점검을 밝혔는데 LH에서도 채용 비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그 A 센터장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친동생이 비정규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면접위원으로 손수 참여를 해가지고 최고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고 또 한 차장은 누나의 딸 조카가 이제 면접을 보는데 채용 업무 담당자에게 채용을 부탁하고 또 B차장 조카만 단독 면접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합격을 시켰습니다. 또 모 단장은 자신의 처제가 있는데 센터장에게 채용을 부탁했고 면접평가위원은 이력서 밑에 뭐 단장님의 처제 이렇게 기재를 해서 1등으로 합격했습니다. 본부장은 아는 사람 딸 채용 담당 부서에 직접 서류 전달하면서 채용 부탁해서 합격했습니다. 또 어떤 본부장은 매제에 대한 채용 담당 부서에 부탁을 해서 단독으로 면접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전원 채용도 했고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채용 비리가 아주 심각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따라서 정규직 전환의 수혜까지 받았다는 말씀 이미 드린 바와 같습니다. LH는 최근 조사에서 대학생이 뽑은 가장 들어가고 싶은 공기업 5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청년들에게는 LH에서 일하는 게 소원이라는 건데
지금 이 순간에도 청년들의 꿈의 직장 LH에 입사하기 위해서 청년들은 밤을 새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동생, 또 누구의 처제, 누구의 아는 사람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특혜를 받고 크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입사를 해서 정규직이 되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는 한마디로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겁니다. 기관장으로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대국민 사과. 네. 우선 과거 이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는 현재 주로 지금 채용하고 있는 정규직 채용 과정이 아니라 이제 과거에 채용 절차가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았을 때 비정규직 채용 절차에서 생긴 이제 문제였습니다. 다만 이제 정규직 전환 과정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규직 채용 과정에 생기는 문제는 아니지만 저희들이 여기 보고 얘기하세요. 여기 보고. 다른 분 보고 얘기해요. 네, 비정규직 채용 과정에 생긴 문제이긴 합니다만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또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자, 예. 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현재 이 채용 비리와 연루된 직원에 대해서는 이제 즉시 업무 이제 배제하고 감사원의 처분 결과에 따라서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아, 그래요? 네. 즉시 업무에서 배제시킨다. 지금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네, 10월 2일자로 직위 담당자 3명을 직위. 알겠습니다. 예. 직원 기강 수입 등 재발 방지 대책에도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해 저는 정부의 단기 일자리 채용이 취업자 수와 실업률 통계를 조작하는 그 실태에 대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LH는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서도 단기 일자리 채용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한 결과가 뭐냐? 올해 6월 기재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 A 등급 받았지요. 이 결과 덕분에 LH 기관장은 성과급으로 무려 1억 158만 6천 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현 사장이 아니고 전임 사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꿈의 직장 LH는 정규직 채용에는 인색하면서 단기 일자리와 체험형 인턴과 같은 단기 알바 늘리기에만 충실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공공기관 안료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난 2017년에는 모두 531명의 정규직 채용하면서 1,704명을 단기와 체험형 인턴으로 뽑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정규직을 432명 뽑았고 단기 알바는 3,035명을 뽑았고요. 올해는 8월 말 현재 정규직 채용이 300명인데 단기 알바는 2,965명이에요. 정규직보다 단기 알바가 거의 10배. 최근 3년 동안 보면 단기 알바만 7,704명 채용했고 476억 원을 써서 한 사람당 평균 618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하반기 공채 시작했는데 320명 뽑기로 했고요. 하지만 정규직 채용보다는 단기 알바 채용은 계속 늘려가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옳은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무리하게 비정규직 정규화를 추진하면서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데 또 다른 한쪽에서는 단기 알바를 통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고 인력 운영의 방향성도 없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단기 알바 자리를 계속 늘리라는 압박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의원님, 이 문제는 비정규직 양산하고 단기 체험형 인턴이나 일자리랑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은 과거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데서 초점을 맞췄다면 실제 임대주택으로만 충분한 것이 아니라 가사 보조라든지 그 말씀을 제가 이런 드릴 여러 테니까 시간이 서비스가 1분밖에 안 남아서 필요한 1분도 남지 상태입니다. 않기 때문에 네. 제가 질문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단기 일자리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데요. PPT 보시겠습니다. 올해 단기 일자리 뽑은 2,107명 가운데 1,793명이 돌봄사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주택 환경 정비, 쓰레기 줍는 거죠. 시설물 점검 등 주택 관리 보조하고 있습니다. 매일 임대 홀몸 어르신 살피미는 홀몸 어르신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상시적으로 안보 전화하고 세입하고 하는 거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석규 의원님 말씀해 주신 바 제 유언장 작성한 서비스도 있습니다.
아니 그 잠식 장소를 세미나실에서 할 수는 없잖아. 매입임대, 매입 도움이나 전세 임대, 주택 물색 도움이는 말 그대로 주택 물색하고 매입 신청, 주택 현장 실태 조사하는 업무 보조 여기서 시키는데 수행하고 있는 거죠. 걔는 뭐. 그런데 지역마다 마이홈센터라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올해 2월부터는 찾아간 마이홈센터 일환으로 주거복지사를 연구임대 10개 단지 시범 배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마이홈센터나 주거복지사 업무가 이런 단기 알바들이 하는 일거상당수 겹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언급도 좀 이따 해주시고요. 반드시 필요한 인력들도 있겠죠. 하지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두세 명이 나눠서 한다든지 일자리를 실적을 위해서 눈 가리기가 급급한 것이라면 인력 낭비이자 돈을 나눠주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에 불과합니다. 또 1년 내내 쓰는 게 안 되니까 5월에서 7개월만 고용하고 다시 그 다음에 공고를 해서 지원하면 다시 뽑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초단기 계약직 비정규직 양산입니다. 차라리 주거복지사를 확대하듯이 주거복지 코디네이터를 발표해서 전문 인력을 육성하는 게 낫지. 이렇게 단기 인력 운영해 봐야 후대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아까 질문드린 것 말씀하시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마지막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들로서도 그 임대주택에서 그 주거복지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금 재정 개선이 근본적으로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이 절실한 상태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임대주택만 공급하면 그걸로 저희들 역할이 다 했다 생각을 했고 또 국민들도 많이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주의 그 조현병 환자 사건이나 또 고독사라든지 자살이라든지 이런 현상을 보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고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그 파리에 주택공사가 있는데 거기는 지금 20만 세대에 그 관리하는 직원이 3,500명이 넘습니다. 저희들은 110만 세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면 저희들이 직원이 한 2만 명쯤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는 소득이 증가하면서 계속 다양해지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뽑으려면 저희들 직원을 거의 2배, 3배 네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한편으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또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이 주거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더욱더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원해 주시면 단기 알바 얘기했더니 소프트웨어들이 시간을 크게 필요하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따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도록 네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박홍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이어서 국민의 손해 피해를 줄이고 우리 땅과 국민이 건설이라는 주제에서 질을 이어가겠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 원칙의 갑질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관련된 대책을 내놨고 그리고 LH도 관련해서 하도급 지킴이를 이제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부터는 전면 도입됐죠. 네네. 네, 그 결과를 2014년도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데요. 2014년도에 임금 체불이 188건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현재 보니까 4건이에요. 그러니까 97% 이상 감소한 겁니다. 저는 대단히 획기적인 큰 성과라고 우선 이 부분을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LH가 한 해 12조 이상의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큰 규모의 공기업이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는 가장 큰 바이파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0만 건설 이 종사자들 중에서 70%가 즉 136만 명이 비정규직 이 산업 그 현장에서의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적정한 임금을 주는 것, 제때 임금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건설 노동자가 우리 경제에 큰 도움이 될 텐데요. 문제는 제가 이제 당연히 일주일 위원장으로서 이 공기업의 거래 가능 대선을 제가 살펴보고 있는데 몇 가지 미비한 점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하도급 지킴이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게 이런 시스템이죠. 그러니까 발주기관이 공공기관이 대금을 주면 원도급자는 하도급자 목과 자재 장비 목 노무비를 아예 인출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도급자는 바로 자재 장비 목과 노무비를 제한 못하게 하는 게 이 시스템의 골자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건설사가 공사대금을 체불할 수 없게끔 제도가 잘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건설공사 지금 금액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표에 나온 것처럼
총 공사비에서 일반적으로 절반 이상을 직접 공사비, 노무비하고 자재 비딩이 자재 등이 이제 차지하는 거 보면은 한 30% 정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18년도에 합산하면 한 29% 되죠. 그다음에 올해 현재도 한 33% 정도 됩니다. 그리고 원도금 몫이 한 45% 정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은행 자료를 봤더니 건설업의 총 비용에서 재료비하고 노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2017년도 기준입니다. 47.4%예요. 아직도 꽤 많은 괴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장비와 자재대금하고 이 노무비를 분리해서 지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금 몫이 절반가량 차지하는 것을 납득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도급자가 자재장비나 노무비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고 있지 않은지 또는 과도한 이윤을 이 원도급이나 또는 이 하도급이 남기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실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또 꼼꼼히 한번 실제 그 하도급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금이 지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금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 이상의 토목공사에 대해서 30억 정도로 성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규정에 보면은 이 성금을 어디에 쓰냐면은 자재와 장비의 확보에 우선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 하도급 지키비 안에 이렇게 올라온 글들입니다. 성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 자재 장비 대금에 써야 될 것을 일반 계좌로 지급한 다음에 자유롭게 쓰기 때문에 자재비 성금 요청으로 해서 받은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쓰거나 또는 지연 지급해도 통제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서울시 사례를 봤더니 서울시는 아예 성금 이력 관리제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되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금을 제때 줘도 다른 용도로 써버리면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이 또 체불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그 성금 이력 관리제처럼 서울시 제도도 적극적으로 한번 저희들 검토하고 관련 조사랑 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줘야 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 임금 산정 기간하고 임금 지급일이 너무 간격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 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LH 발주 현장을 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임금 정기 지급일이 이제 15일인데 최초 입사일이 장항 공사장 같은 경우는 7월 17일입니다. 근데 임금을 8월 13일 한 달 한 보름 만에 받게 돼요. 이건 너무 불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여러 번 제가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 이런 건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네. 예, 저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가 일한 달이 아닌 다음 달에 임금을 받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거고 부당한 상황에 내몰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도 바로 기준을 마련해서 근로기준법 위반 없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제안드립니다. 2016년부터 업체의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대한 처분 사항을 제가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정명령이 61.1%예요.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이 위반 사유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무엇보다 LH가 입찰 참가 자격 심사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관련해서 현재 영업정지라든가 또는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으면은 1점 감점을 하죠. 그리고 등록 말소를 할 경우에는 2점 감점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은 이렇게 만들어도 불구하고 아무 페널티가 없으니까 그냥 버젓이 또 어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마이너스 0.5점이든 간에 뭔가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대로 벌점을 부과해야 개선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아주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받은 기업에 대해서 감점을 심판할 수 있도록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제안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불공정 하도센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신고 접수 건수를 제가 봤더니 현재까지 17건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대 2천만 원까지 줄 수 있는 신고 포상금제도 한 건도 실적이 없습니다. 실제 LH 사업장에서 지금까지 불공정 행위가 어떻게 재판됐는지를 봤더니 표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총 78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네, 표가 아직 안 넘어갔네요. 근데 LH가 이 불공정 하도급 신고 대상을 이 공사 준공 시점까지 이전까지 딱 신고를 받고 있어요. 이건 저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철도시설공단이나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준공 이후에도 신고를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사 준공 이후에 3년까지 사를 보관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도 여기 맞추는 것이 합당하고요. 그리고 신고 포상 제도 규정을 보면 이 소위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는 아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요. 네. 이것도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피해 사업자가 신고자일 경우도 수령 적격으로 하는 게 온당치 않겠습니까? 네. 이것도 좀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신, 제안하신 그 부분,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초 말씀하신 것은 준공 이후에도 신고 가능하도록 하고, 또 신고 대상자, 그리고 이제 투해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적극 제도 개선을 위해서 그쪽과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박홍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박덕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북 보은대추, 영동화인, 옥천 묘목, 해산 대림대추의 보장지역구인 박덕흠 의원입니다. 우리 LH 사장님, 네네. 제가 지난 2일 창릉 신도시 투기 실패와 관련해서 국토부 국감에서 지적을 했듯이 LH에서는 창릉지구 개발 도면을 유출을 했죠. 이 유출된 도면의 3분의 2가 창릉 신도시로 이렇게 지정됩니다. 제가 파악해보니까. 그런데 LH에서는 50% 정도가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네. 결국은 이제 국토부와 LH가 투기를 방치하고 조장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혹이 듭니다. 10월 3일에 LH 군 자문위원이 이제 신도시 개발 도면을 부동산 업자에게 유출시켜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런 18년 11월에 박상호 전 LH 사장이 국회에서 개발 도면이 유출된 지역은 검토 결과 신도시로 적합하지 않고 또 검토하지도 않고 정부에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예, 그것이 이제 창릉 신도시인데 어떻게 된 연유인지 5개월 만에 창릉 신도시를 국토부에 지정 요청을 하고 3일 뒤에 이렇게 퇴임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국민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 5개월 전에는 창릉 신도시 지정이 없다라고 이렇게 국민들 앞에 또 국회에서 언론이 보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시고 5개월 뒤에 퇴임하기 3일 전에 이렇게 신도시 지정을 건의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한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 추가 신도시 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아마 추가 아니 그것이 개발 몇 년 지난 것도 아니고 않을까 5개월입니다. 우리 이 회의석상에서 절대 검토하지도 않고 적합하지도 않다고 그러는 그 부분이 어떻게 창릉 지구에 들어가냐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걸 묻습니다. 네. 아마 그 당시에는 추가로는 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아니 그러면 조속 행정이 된 거 아니겠어요? 5개월 만에 다시 뒤집어가지고 쉽게 해서 회의석상에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 언론이 다 있는 가운데서 말씀을 하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도면 유출 후에 창릉지구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이게 이제 어쨌든 총 146건의 단독거래하고 지분거래가 더 많아요. 지분거래라는 것은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어제도 그저께 2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6억 4천만 원이 차익이 발생합니다. 3개월 만에 6억 4천만 원을 차익을 남겨놓고 넘겨요. 그러고 나서 등기 완료는 5월 7일 날 창릉지구 발표 전 5일 전인가 이게 또 등기 완료를 합니다. 이것을 봤을 때 이거 투기 의혹 있는 거 아니겠어요? 사장님? 네. 자, PPT. 네, 보고 있습니다. 예, 부동산 이제 특이심 사례 제가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조사한 거예요. 전수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도 투기 의혹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네, 제가 봐도 정상적이지 않는 거래가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여기 투기를 한 사람들 보면 서울, 대전, 대구, 전라남도까지 주소지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거 분명히 투기죠. 그죠?
아마 수도권 일대 아마 어느 지역을 찍어서 검사해봐도 이런 특별한 이제 투기적 거래는 상당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이제 창릉 지역 땅을 매입한 네네. 그 시점이 문제죠. 예? 예.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다면야 괜찮겠지만 개발 제한 구역을 저렇게 땅을 사는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정보가 없으면 투기가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소리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래가. 그렇잖아요. 네. 이런 부분을 이제 정부에서 할 일입니다. 예방을 하고 투기를 방지시키려면은. 그런데 도면을 유출한 지역에다가 이 삼지 신도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뭔가 이욕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구심도 주민들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게 저는 이 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도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해서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설관리공사 사장님. 지금 이력서를 보니까 뭐 상해 우리 무역기관공사 대표 하셨죠? 예, 학원 운영하셨습니까? 잠시 1년 미만. 학원 운영했어요? 예, 6개월 정도 했어요. 뭐 문재인 캠프에서 뭐 일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이거 저기 하면요 이거 이중해요. 예, 그럼 민주당 쪽에서 뭐 일하신 적 있어요? 저는 당 적이 없습니다. 당적이 없는데 일은 안 했다. 예. 확실해요? 예, 또 이런 거 많이 하죠. 당한 적이 없습니다. 그 나오면은 저기 이중되는 겁니다. 캠프는 뭐 친구들이 그냥 이름을 이렇게 연명하듯이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민주당 많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니 그러니까 민주당 당적이나 그쪽에서 일한 적이 없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죠? 일한다는 의미를 정확히 잘 이해 못. 거기 뭐 출입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아니 하거나 소속이 돼 있으면 되는 거지. 이름을 올렸으면 하신 거죠. 어떤 없어요? 친구들이 이름을 올리셨다며요. 올렸으면 하신 거죠. 올라갔는데 뭐 안 했다고 해. 아, 예. 그거는 저기, 저희 동료들이 저기, 민주 50이 해가지고 올릴 때 올라왔습니다. 민주호실이 뭐예요? 아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뭐, 제가 그걸 그러면 예. 좋습니다. 내가 지금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넘어가고 분명히 내가 이중이냐 아니냐 할 거지 물어봤어요. 아니, 거기에 부위원장으로 올라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일을 했냐, 말씀하시기로. 일을. 자, 됐어. 그런 거 이해 못하는 사람이 무슨 공공기관장을 한다고 앉아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똑바로 하세요. PPT 좀 들어주세요. 자, 들어주세요. 지난달 28일 아침 한국건설관리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간부 5명을 모은 자리. 사장님 수천하는 좀 해봤습니까? 많이 차고있습니까 지금?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을 앞두고 비정규직이나 정년을 앞둔 직원의 고용 승계 문제 등 일 처리 과정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다며 폭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지를 버리잖아요. 어디서 입장을 대충하고 그래. 뭐가 그런 거 한다고? 네, 저 보셨죠? 예. 정상적인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격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사퇴하시는 게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장님, 그 제가 이걸 어디서 받았냐, 노조한테 받았어요. 노조한테 정보를 받았는데 지금 그 여성 직원 있죠? 예. 한 분은 임산부, 예. 한 분은 또 산후 1년 미만, 한 분 있습니다. 산후 미만, 예, 한 분. 임신부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그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 모성보호법에 대해서 제가 그 세상에 살피지 못한 점을 인정합니다. 근로기준법도 어기신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저 아니 왜 안 해요? 직제개편에 따라서 이사회 결정한 직제개편에 따라서 한 것이 그분을 한 명을 이거요. 위해서, 예.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임신 중에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저 인사담당자하고 그 부서장이 2차례 면담을 해서 동의를 받았다고 저는 보고 들었습니다. 예,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네네. 네. 2대 주주로. 통해를 하셔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개입하셔야 됩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덕수 사장 직무 대행은 방금 그 박덕흠 의원 질의를 보니까 그 회사를 불질러 버린다 이런 발언은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업무 수행에 보다 신중하시고 처신을 신중하게 또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사기 듣겠습니다. 자,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LG 사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이 얼마나 된다십니까? 한 57, 우리나라 57.7%. 다른 나라에서 굉장히 낮은.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지금 현재 자기 집에 사는 가구 비율 자체가 주택 보급률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보급률이 현재 어느 정도라고 하고 계십니까? 주택 한 3% 정도 올라가고. 주택 보급률이 103%면은 우리가 주택을 골고루 나누 우리가 보유한다면 전 가구가 자기 주택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으니까 주택을 골고루 나누어 있으면 자기 집에 살아야 되는데 실제 자기 집에 사는 비율은 지금 57%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결국은 주택의 수요자가 아닌 다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많이 갖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이동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임시 거주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전국은 57.7%면 사실은 수도권, 특히 서울은 지금 43%밖에 안 됩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은 전체 지금 이제 57%가 자기 집에 살고 있고 나머지 42%는 남의 집에 사는데 지금 남의 집에 사는 가구 중에서 공공임대 사는 주택 비율이 6%밖에 안 되죠. 네, 한 6.7% 정도 됩니다. 7%니까 나머지 전체적으로 한 35% 정도는 민간 임대주택 살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주거 안정이나 주거 복지에서 제가 보기에는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지금 한 7%에서 한 10%에서 15% 정도 올리고, 그 다음에 자가 점유율을 한 65%, 70% 정도 올렸어. 그리고 민간주택에 사시는 분들을 지금 한 35%에서 한 20%대로 낮추는 게 적당하다고 보시면 동의하시는가요? 네, 자가주택 보유율을 좀 더 올려야 된다는 데 찬성합니다. 다만 이제 너무 급격하게 올렸을 때 부동산 가격 급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 조절 필요한 거죠. 결국은 실수요자가 주택을 구입 못하는 이유가 초기 구입에 따르는 어떤 자금 부담이 큰 이유가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분양 가격을 낮추던가 아니면 저리의 대출 자체를 확보해주는 측면이 하나 있는. 또 물론 이렇게 특혜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겠죠. 단기에 이걸 처분해서 실제 특혜 자체를 시세 차익을 통해서 사유화하는 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 분양에서 이런 제도를 좀 살리기 위해서 지금 최근까지 몇 가지 우리가 시도를 했습니다. 하나는 환매 조건부 주택을 지난 2007년에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실제 수분양자가 매각했을 경우에 그 시세 차익을 본인이 다 하고 지금 안 오기 때문에 지금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보금자리 주택 같은 경우에는 60%, 70% 정도로 아주 낮은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결국은 여기에 매각했을 때 시세 차익을 본인이 다 가져가니까 사실은 공평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도에 비판이 있고요. 지금 아까 문제되고 있는 10년 이제 분양 전환주택의 경우도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 분양 가격 자체를 어떻게 하느냐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하나의 대안으로서 일단 저가 저리로 일단은 분양을 하게 하되 일단 상당한 기간, 특히 20년 내지 한 30년 이상 보유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필요가 보는 동의하시는가요? 네, 저도 그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측면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자가주택 보유율을 좀 증가시키는 측면에서 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제, 그 모기지 문제가 좀 저리 대출 제도를 통한 수익 공유 제도는 기반이 나와 있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수익 공유 제도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도 지금 집값의 70%까지, LTV를 30%, 50%, 70%까지 LTV를 제공하고, 또 보유기간을 20년이나 30년은 보수를 받습니다. 그 대신에 그 이전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기금을 50%까지 관수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지금 50%에서 최저 10%까지 보유기간이나 LTV 수준에 따라서 보유하는 환수 제도를 일본에다 분양시장에 도입하는 것을 제안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선 공공부에서 LH에서 시세보다 저렴하게 일단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원래 약정기간까지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은 온전한 소유권 인정해주고, 다만 약정기간 전에 현금 필요해서 매각했을 경우에는 그 매각 대금과 원래 분양 대금 차이, 시세 차익의 일부를 수 분양자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공공기관에 다시 일정한 부분 공유하는 제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 가격 대비해서 60% 이하의 경우에는 그 최저 보유기간 한 30년 정도를 하고, 80% 이하인 경우에는 25년, 그 다음에 80% 이상이면 20년 정도를 일단 약정기간을 정하고, 약정기간 이전에 매각했을 경우에는 아예 5년 미만 단계했을 때는 아예 70% 대부분을 공공부에서 환수하고, 20년 가까이 갔을 때는 20% 정도까지 어떻게 낮춰주는 이런 제도 설계가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택 가격의 하락에 대한 심리를 확산해서 전체적 가격 안정화하고, 그다음 투기 수요도 차단하고, 공공사업의 전체적 효과도 있다고 보는데,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주택 문제인데요. 근데 귀농 기촌 인구가 좀 늘어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제 내년 되면은 제1차 베이비부먼 55년생들 65세가 됩니다. 그럼 1차 베이비부먼하고 2차 베이비부먼 가면은 1955년생부터 74년생까지 태어나신 분은 한 2천만 명이고,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1,700만 됩니다. 전체 인구의 한 3분 1인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한 20년 동안 상당히 많은 귀농을 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의 농촌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전원마을이나 전원주택으로 가는, 저는 그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자연훼손이라든지 기존에 계신 지역 공동체 융합이 되고 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네, 지금 이제 개별적으로 귀농 귀촌 하게 되면 그 정착하기 상당히 좀 어렵고, 각종 편의시설이 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계획적, 집단적 이주가 가능하도록 LH나 또는 공공기관이 지자체랑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타운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농촌 자연벌에 살기 때문에 지금의 농가주택이라는 것은 원래 그 주택 자체가 주거 전용은 아닙니다. 마당은 작업장이고요. 그 다음에 흙감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 다음에 축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남아있는 농가들은 주거용으로서는 부족한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저는 아예 자연불학 전체를 하나로 우리 도심 재개발 하듯이 자연불학 재개발을 통해서 기왕에 사시는 분들하고 지금 거주민들이 한 3분의 1만 충분합니다. 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새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는 공유로 하는 새로운 합작의 주거, 농촌 주거주택 개량이 꼭 필요하다. 이건 지금 도심의 재정비, 재개발을 준용해서 하고요. 다만 LH에서 독자적으로 하는 법령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 공유해서 합작 법인을 만들더라도 적극적으로 농촌주택에 대한 새로운 개발 모델, 리모델링 모델에 대한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감사합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시재생이 도시지역 중심으로 되어 있고, 농촌에 대해서는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농촌 지역도 일종의 지역재생 또는 농촌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농촌 지역의 주택들이, 소유자들이, 자녀들이 도시에 있으면서도 매각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설득이나 좀 합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비 방식하면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서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석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생과 조화의 도시 통일의호장 송석준 의원입니다. 이천시 지역구 출신 송석준 의원입니다. 네, LH 사장님. 네네. 층간소음 문제가 어떻습니까? 좀 많이 좀 낮았나요? 네, 저희들 열심히 그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네. 기대만큼 큰 성과가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재 소음 기준이 네, 자재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미 사건이 말이죠. 과거에 우리 사회에 많은 그 문제를 야기했던 건데 또 계속 이런 그 다툼으로 인해 살인 사건이 이어지고 있고, 네? 또 관련 폭행 사건도 뭐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네. 네. 우리 LH는 우리 대한민국의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용실상부한 우리 공기업 아닙니까? 네. 예, 물론 이제 민간 기업에서 제공한 이런 주택에서 이런 일들도 많겠지만 아직도 어쩌면은 우리 LH가 제공하는 주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지난 7년간에 LH에서 없었던 층간소음을 보더라도 계속 민원은 증가하고 있는 걸 나타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국민들의 문제의식이 이제 커지면서 과거에 참던 것을 이제 못 참는 현상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마 잘 말해주는 걸로 좀 보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지난 5월 24일 날 군포 송정지구 LH 현장 다녀오신 거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박덕흠 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자유한국당 또 이 의원님들이 같이 현장 토론회도 하고 개선 방안에 관해서도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에서 또 이거 말고도 또 지난 6월 19일에는 또 층간소음 문제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또 우리 저희 송석준 의원실과 우리 당에서 같이 개선 토론회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전문가 우리 이성찬 교수님 말에 의하면 물론 많은 전문가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벽식 구조가 우리 기둥식 구조보다는 훨씬 더 이 소음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 나온 건 알고 계시죠? 네네. 예.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음 문제가 좀 덜한 기둥식 구조는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떤 노력을 좀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금 벽식 구조로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제 장수형 주택이나 이런 것들까지 고려하면 벽식 구조 외에 이제 기둥식 구조 형태로 좀 변경하는 것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또 다양한 층간소음을 감소하기 위한 자재에 관한 연구나 또 실험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과학적인 원인이 이제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좀 더 연구를 반영을 하면 얼마든지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지 않겠어요? 네, 예. 기술개발에 따라서 감소될.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것이 뭐 그야말로 해결이 어려운 과제가 아니고 충분히 해결 가능한 과제다 이런 인식을 가지시고 이런 어떤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서 보다 더 우리 국민들이 층간소음 문제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지적하고 싶은 거는 그동안에 그 LH가 10년간 준공한 그런 주택, 공동주택의 그 바닥 구조를 보면 표준 바닥 구조 두께 기준의 조건의 미달률이 무려 53.4%에 이른다고 그래요.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심각했던 거 아닙니까? 네. 예, 다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거 문화를 선도하는 공기업인데 그 기준을 그래도 모험대로 지킬 수 있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아마 두께 기준 자체가 지금 아마 공법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이 규정하고 실제 시공 현장에서의 적용표의 차이가 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보완 노력, 또 그런 LH의 책임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리고 최근에 북한의 그 함성호 모자, 탈북자 모자 사망한 사고 아시죠? 예. 예,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장님? 이게 지금 어느 주택에서 발생했죠?
관심이. 네, 그 부분은. 예, 이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파악해 보니까 SH 서울시에서 공급한 주택에서 발생했어요. 공공임대주택에서. 자, 이게 LH가 공급한 주택이 아니라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시면 안 되죠. 네. 예, 사실 LH가 해야 될 역할을 어쩌면 이제 서울시가 하다가 이런 엄청난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아닙니까? 예? 우리가 우리 현 문재인 정부가 평화 시대를 얘기하고 남북 통일을 그 무엇보다 중시하는 그런 어떤 정부인데 바로 이제 통일을 중시하고 평화를 강조한 남북 관계를 중시하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 죽었다. 그것도 국가에서 정부 공공문에서 제공한 공공임대주택 안에서 그 모두의 관심에서 벗어난 상태에서 또 발견도 말이죠. 바로 직후가 아니래요. 언제 돌아가셨는지 그게 2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2달 전인지도 정확히 모른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참 안타까운 민낯 아닙니까? 예, 적어도 우리 주택관리공단 아까 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요새 이제 주거복지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주택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지금 탈북자 가족들 한 몇 가구 정도가 지금 입주하고 계신가요? 입주를 8,447세대가 입주했고요. 2018년도 6월 기준으로 또 6,061가구가 퇴거를 했기 때문에 현재로는 2,286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국내에 지금 거주하고 있는 탈북인만 해도 32,000명이 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우리 먼저 찾아온 통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탈북인들이 또 증가할 수도 있고 이분들을 우리 국가가 정말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건 마련해 줘야 되는데 주거복지야말로 모두 종합복지의 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변호사장님, 네네. 우리 단순히 이런 탈북인의 이 문제를 단순히 우리가 주택만 공급하고 만다 이러기서 끝날 것이 아니고 이런 탈북인들은 찾아온 통일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LH가 개성공단 사업을 하다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누구보다도 아마 LH는 남북 통일에 직접적인 사업을 해본 경험이 있고 또 그런 남북관계 현상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공기업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일부 우리 먼저 찾아오신 탈북인들, 북한 이탈 주민들에 대한 우리 체계적인 분석과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배려, 또 잘 적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우리 통일부에 맡겨놓는다는 것이 굉장히 한심하고 한계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네. 이번에 우리 국토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한박도 문제 이게 국방부에서 말이죠 군사 문제라고 해서 다루다가 이게 지금 우리 영토가 뺏겨버렸어요. 점령되고 말았어요. 근데 국토부가 국토관리의 정무부처입니다. 시간이 안 돼서 마무리하시겠어요? 더 드려요? 성현님? 본수 질의하시겠어요? 네, 의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탈북 이민에 대한 그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약 한 18,000세대 정도를 공급해왔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 공급에 한정되지 않고 또 생활 서비스 지원이라든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기관이나 또 주택관리공단 등 여러 단체들 또 기관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안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전라북도 완주진안도주 장수 출신 안호영 의원입니다. LH에 대해서 그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정상화와 주거복지 강화 초점을 맞춰서 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관련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그 임대료가 싸고 거주기간이 긴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폭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서민 중산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는 납세자인 중산층도 정책 대상이 된다는 명분으로
국책사업으로 뉴스테이를 추진됐고, 그런데 이제 이 뉴스테이가 기업에 대해서 많은 특혜를 주면서도 임대료 규제가 없고 또 의무 임대 기간도 짧게 함으로써 사실은 공공성을 갖춘 임대 주택으로서 역할을 하기는 좀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그런 측면이.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박근혜 정부의 뉴스테이로 인해서 훼손된 최저 소득 계층을 우선으로 하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원칙을 재확립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지금 이제 국토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하면서 공공 임대주택 중에서 20만 호 중에서 16만 5천 호를 기존의 뉴스테이를 통해서 민간주택을 공급하고 그 중에서 8만 호를 지금 LH에서 공급할 계획이 있죠. 네. 그런데 이 LH에서 공급하는 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이것은 임대료가 뉴스테이 같은 경우에 임대 규제가 없었는데 여기는 시장 임대료와 유사한 가격으로 한 90에서 95%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임대료 규제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게 실상은 별 뉴스테이와 차이가 없고 이름만 공공지원 임대주택으로 바꾼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비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질적인 차이가 있는 걸 보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그 뉴스테이는 입주 자격 자체의 규제가 없었습니다. 많은 특혜를 주면서도 그게 없었다는 건 사실 결정적인 오류였고, 그 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최초 임대료가 그 규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매년 5% 증가가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지금 이제 특별 공급인 경우에는 시세의 85%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국도시연구소가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9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평균 보증금이 약 7,300만 원, 월세가 57만 원으로 해서 월세를 환산할 때 약 82만 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것은 1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121.8%, 2분위 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46.2%, 3분위 가구 가처분소득의 29.1% 이렇게 달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임대료에 대해서 규제를 도입하기는 했지만 소득 5분위 가구 중에서 1분위 가구의 가처분 소득보다도 높고 3분위 가구 같은 경우도 사실 좀 부담은 어려운 수준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있어서 이게 지금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의 높은 임대 수준이 서민층이 좀 부담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해서 전부 다 이제 LH든 또 지방공기업이 부담하기 좋은데 그렇게 다 하기 재정적으로 좀 관리 운영상에 좀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능력이나 자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임대주택하고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근데 여기는 좀 4분의 이상 그 중산층 또는 그 중산층을 겨냥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측면이나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1, 2분위는 요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이 공공지원 그 민간 임대주택의 비중이나 이런 것들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할 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아마 그 목표는 미리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 민간의 수익이 극대화되지 않도록 지금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또는 맞춤형 주택을 좀 확대한다든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특별 공급을 통해서 신혼부부나 청년층에게 공급해서 임대료가 시세보다 훨씬 낮은 비중을 좀 높인다든지 해서 공공성을 좀 강화하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정부의 공공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은 공공성이 높은 영구 국민 임대주택보다는 전세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재정 부담이 적은 이런 임대주택 위주로 좀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한다는 이런 강화는 역행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좀 있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조금 몇 가지 좀 확인해 주려고 하는데요. 예, 실제로 정부 예산안을 보면은 국민 임대주택 예산은 감소하고 행복주택과 공공지원 임대주택 예산안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2019년도하고 2020년도 이렇게 주택도시기금 예산안을 보면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약 3조 원 정도를 지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신규로 공급되는 매입 임대주택의 호수나 예산면에서 보면 한 70% 정도가 행복주택과 마찬가지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그 매입 임대주택의 비율이 한 2,000원 정도 공급 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한 예산은 6%, 7% 정도 이렇게 좀 불가능으로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도시연구소가 이렇게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구 임대주택과 매입 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임대주택은 1분위 가구의 RIR 소득 대비 그 주거비 부담이 약 30%를 초과를 하고 있고 영구 임대하고 매입 임대만 말하자면 좀 낮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소득 하위 20%로 가정소득이 낮아서 주거비 부담 능력이 낮은 그 1분위 가구가 실제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은 영구 임대주택하고 매입 임대주택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소득 최하위층이자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영구 임대 주택하고 매입 임대 주택의 그 공급 확대를 좀 더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영구 임대는 국비 비중이 이제 85%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재정적인 투자랑 좀 직결되어 있고요. 매입 임대주택의 경우에 그 낱개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이제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제 도심 내에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너무 비싸고 좀 매입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영구 임대주택을 보완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좀 노력을 아마 LH에서 뭐 이걸 전적으로 하기는 아까 재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어쨌든 정책 방향으로 보면 이 주거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좀 더 진정을 해야 되고 국토부하고 적극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해주면 좋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매입 임대주택을 좀 확대하는데 저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안원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도와 자두의 고향 경북 김천 송원석 의원입니다. 지금 LH 사장님 매입 임대를 늘린다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금년 몇 호죠? 23,000호 정도. 현재까지 몇 호 매입했습니까? 지금 13,000호. 그저께 국토국감 때 참석하셨죠? 예. 권 의원이 질문하는 거 들으셨죠? 네네. 임대주택이 매입 임대를 하는데 목표만 세워놓고 실적 쌓기에 급급한데 다 매입도 못하면서 해봐야 전부 간지하에다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 임대를 계속 늘려가겠다는 그런 취지인가요? 어제 그저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거 잘 봤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매입 임대주택 목표가 올해 더 많이 늘면서 매입한 다음에 입주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매입한 주택 중에서 입주량이 좀 떨어지는 것 사실입니다.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어차피 서로 이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경유자성 개보수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금년 상반기에 매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를 지금 공과 비율에 대해서 너무 과다하게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2018년, 2017년은 이미 다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속 지속적으로 공가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저께 질문을 한 것인데 여전히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잠깐만, 오늘은 지금 그거보다도 몇 가지 또 얘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하려고 하는 요건이 있죠?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단하게. 고가 자동차 있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도 돼 있죠? 네, 2,400만 원. 그래서 2,500만 원. 그래서 있는데 입주민들이 그 보유 차량을 갱신 계약할 때 이제 신고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의하면은 외제 차량이 510대나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조금 전에 얘기하는 고가 차량 2,500만 원 넘는 차량이 무려 69대나 있어요. 네, 이 정도 되면은 당장 영구 임대주택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만 이제 저희 현재 지침에는 그 계약 기간 동안 이제 한 번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지침 때문에 말씀드린 거죠. 지금 네. 현재는 1회라고 되어 있지만 2017년 6월달 그 지침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전에는 2번까지 해주고 네,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문제.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구 임대주택에 입주할 여건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고가주택, 고가 외제 차량이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입주 조건이 안 되는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당장 요건이 안 되는 게 왜 들어와 있느냐? 그럼 폐거를 명해야 되죠. 안 되는 사람, 요건이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영구 임대주택 대기자가 몇 명 했는지 아십니까? 숫자는 24,777명이라고 합니다. 그 자료가 나와 있어요. 예. 평균 11개월을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4,700명 이상 되는 많은 사람들이 1년 가까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고가 차량, 외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에 버젓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걸 제가 처음 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수차례 지적이 되었고 정부 내에서도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실태조사 해봤습니까? 저희들이 계속 그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하고 파악은 하면 뭐예요? 대책이 뭡니까? 지난번에 계속 그 지침이 안 되면 이걸 법으로 해야 됩니까? 외제차라고 해서 다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차들은 사실은 형태는 그렇지만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2,500만 원보다 훨씬 떨어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생활비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출시가 1억 3,080만 원 되는 레인지 로버 스포츠 현재 차량 가격이 7,835만 원. 출시가 1억 740만 원인 마세라티 현재 가격이 7,209만 원. 이런 차량을 가지고 있는 영구 임대주택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LH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해달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LH 사장님 직접 말했잖아요. 매입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가지고 관리가 어렵다. 영구 임대주택 이거는 지역가 아닙니까? 건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왜 관리를 못해요? 앞보다 단지 안에 동 안에 다 들어있는데 전수조사 쫙 하면 금방 나오잖아요. 다른 질문이 있어서 조금 전에 우리 동의하는 송국준 의원이 그 탈북민 아사 사건 얘기했죠. 네네. 그 임대 아파트는 어디서 관리하는 거죠? 그거는 아까 LH에서 관련. LH에서 관리하는 임대 아파트에서는 이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자신합니까? 저희들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현재까지 현황이 어떤지 알고 계세요? 현재는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탈북민 이외에 국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는 그런 사례가 없나요? 지금 현재는 없고 저희들이 좀 세심하게 현재 없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요. 네. 2015년도에 고독사 13명 그러던 것이 2018년도에 무려 50명 더 늘었어요. 이 고독사라고 하는 것이 마찬가지 상황 아닙니까? 그죠? 이런 사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LH에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 임대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생활관리가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좀 또 말씀드리는 건데 LH에서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2018년 10월 달에 특별공급 계약 담당자가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 주거지원금이 1,693만 5천 원 나왔는데 임대보증금 1,393만 5천 원보다 더 많아요. 그죠? 300만 원이 남습니다. 남으면 전환보증을 돌려줘야 돼요. 근데 이거 어떻게 했죠? 탈북민의 오빠 그 임대료 하고 그 다음에 전환보증금을 유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H에서 전반적으로 임대주택 관리하는 게 엉망진창이라니까요. 필요한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 있는 사람한테는 엉뚱한 놈들이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하고 하고 있고 임대주택 국가에서 돈 지원해줘야 되는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공사 직원들이 말이지 유용을 하고 있고 예? 고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있고 임대주택 관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저희 더욱더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더 있는데요.
30초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임대주택 전체로 봤을 때는 말입니다. 전체 공공임대주택 지금 관리하는 게 얼마인지 아세요? 83만 5,500 됩니다. 그 중에 공가가 빈집이 몇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1,461호입니다. 네. 공가율 자체는 낮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게 빈집에 대한 관리비로 2015년에 88억 6,100만 원, 이것이 2018년 183억 6,3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2배 이상 됐다고요. 107% 늘어났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빈집이 그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빈집은 관리하는 게 보면 1.34% 정도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관리비 내는 게 100%, 107%, 2배 이상 늘었다고요.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전체적으로 그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 기본 관리비가 2배가 늘어나서 늘어납니까? 빈집인데 전기가스 수도 사용량이 많아서 늘어납니까? 왜 그렇습니까? 공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간은 적정 수준의 공간은 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현재 한 1.9% 정도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정보 부족이라든지 또 효과적으로 홍보가 되지 못해서 있는 공간은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연도별로 네네. 공가 숫자, 공가 비율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연도별 수치하고 관리비 늘어난 부분이 금액에 나와 있어요. 2배 늘어난 게 있습니다. 예예. 그러니까 호당 관리비도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전기가스 수도 사용 안 하거든요. 네네. 그게 늘어난 사유를 서면으로 소상하게 밝혀서 오후 추가 질의할 때까지 원우회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송원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들의 질의가 진행 중입니다만 잠시 감사를 중지했다가 오후 2시 반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